네, 다음 3강 하겠습니다. 시스템 설계 및 개선인데요. 자, 일단 표시 장치가 있는데 표시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시각적 표시 장치 종류를 먼저 확실히 알아야겠죠. 정량적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성적인 정보, 그 다음에 상태 정보, 확인 정보, 경보 정보, 문자, 수치, 상징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의 종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씩 보면 정량적인 정보 이건 내용이 워낙 쉬우니까 그냥 쭉 보면 지날 것 같습니다. 동치명, 동목형, 개수형 우리가 이제 쉽게 그 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차 안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차 안에 있는 속도계가 보면 0에서부터 이제 250, 300까지 있죠. 모든 그 갈 수 있는 최소치부터 최다치까지도 모든 다 이게 다 수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치명이고요. 동목형은 조그만 창 안에 워낙 많은 수가 예를 들어 0부터 3만까지 이 0부터 3만까지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인데 0부터 3만까지가 다 나오고 여기에는 그 중에서 이제 소수의 이제 자료만 지금 현재 있는 위치라든가 그 자료만 나오는 거죠. 고도기 같은 게 영어 같은 데 보면 고도기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많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개수형은 숫자 이제 택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표시 장치의 눈금 단위는 1단위의 수열이 가장 읽기 쉽다. 당연하죠. 1단위로 하니까 우리가 읽기 제일 편한 거면 당연한 거고. 자, 이건 암기해야겠죠. 정상 시골이 71cm에서 단위 눈금의 간격은 정상 조명에서 1.3cm, 1.3mm, 낮은 조명에서는 1.8mm다. 이제 계산하는 식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게 이제 얘는 1.3, 얘는 1.8인데 이걸 좀 간격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간격이 똑같아서 그림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 식을 이용한 계산이 나오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71cm에 1.3, 1.8. 네, 바로 나오네요. 보고 자, 지침을 설계할 때의 기준이다. 끝 각도가 20도 이하인 뾰족한 지침을 사용해야 한다. 지침 끝은 최소 눈금선과 맞아야 하지만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 원형 눈금의 경우 지침 끝에서 중앙까지 지침의 색깔을 칠해야 된다. 색깔을 칠해라. 얘가 20도 밑이다. 얘가 중첩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얘가 잘못 만들었죠. 여기 뾰족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착시를 피하려면 지침의 눈금 표면에 바짝 붙여야죠. 그죠? 여기 너무 여기 밑에 지침이랑 얘가 지침이랑 밑에 있는 판이랑 사이가 벌어져 버리면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확한 값을 읽을 수가 없죠. 자, 월익의 원리. 표시장치가 제어장치와 같이 설계될 때 표시장치 지침의 운동 방향과 제어장치의 제어 방향과 동일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이거 양립성이잖아요. 그죠? 운동적 양립성. 내가 왼쪽으로 돌리면 아니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양립성인데 이거 따로 월익의 원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게 우리는 보통 이제 양립성 종류 중에 하나죠. 얘는 빨리빨리 넘어가네요. 얘는 금방 끝나겠네요. 그 다음에 정성적인 정보. 우리 이제 차 안에서 보면 그거죠. 엔진 오일 온도. 엔진 오일 온도가 딱 이거죠. 이제 정상값이냐, 녹색이냐, 빨간색이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볼 수 있으니까요. 위에 써 있네요. 이거. 이거죠. 이거. 이게 동치명. 얘가 동목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수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태 정보. 현재 상태가 어떤가.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쓰는 게 on, off 아니면 1단, 2단, 3단, 4단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 정보. 어떤 정적 상태, 상황 또는 사물의 식병형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동차에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PN, R, D 상태죠, 상태. 현재 확인. 이게 이제 뜨죠. P냐, D냐 해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옆에 보지 않아도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경보 신호. 만약에 너무 높다 치면 위에 아마 경고등이 뜨나요? 이건 잘 모르겠고 만약에 기름이 없으면 경고등이 깜빡깜빡 거리죠. 깜빡깜빡. 경보 신호에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차 안에 거의 모든 이거랑 관련된 모든 신호가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자 수치, 가시성. 말 그대로 가. 얼마나 볼 수 있느냐. 물서 얼마나 잘 보이느냐. 판독성. 얼마나 잘 눈에 띄느냐. 가독성. 글자가 읽기 쉽다. 요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때때로 이걸 묻을 때가 있더라고요. 가독성이 뭔지. 뭐 이제 우리가 모두가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또 쓰라 그러면 잘 헤맬 수 있으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보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획폭비는 글자의 굵기와 글자의 높이다. 이게 지금 설명이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 그죠? 이게 비읍시에서 할 게 아니라 여기 따로 나왔어야죠. 양각은 1에서 6에서 1.8. 음각은 1에서 8에서 1.10. 왜 음각은 더 글자의 폭이 더 얇아도 되는가? 왜냐하면 밑에 나오는 것처럼 광삼 현상 때문이다. 글자가 번져 보이기 때문에 구문 바탕에 흰 글씨가 있으면 번져 보이기 때문에 획폭이 두껍지 않아야 한다. 만약에 얘랑 획폭이 두껍다 치면 얘가 더 두꺼워 보인다. 더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뒤에 배경 때문에 배경 영향으로. 자, 묘사적 정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이죠. 그게 묘사적인 정보인 거죠. 자, 우리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내견형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고 내가 차가 있고 내 차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지도들이 바뀌죠. 그죠? 내견형. 안에서 본다. 거죠. 안에서 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따르게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방위형으로 하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내 차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본적으로 내견이다. 내견형이 우수하다. 라는 내용이고요. 또 계속 볼까요? 자, 이건 우리 항공기에서 봤던 거죠. 우리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보통 이제 추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화면 안에 내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 격투기 뭐라고 하죠? 근데 상대방 비행기가 있고 이 두 개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같이 움직이죠. 보통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추적이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차적 정보 모르스보. 자, 모르스보는 얘는 시차적인 정보기도 하고 청각적인 정보기도 하죠. 삐삐삐삐삐삐 하고 나오는 거. 이렇게 청각으로 하면 청각적인 정보가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면 시각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모르스보. 자, 청각적 표시 장치. 이건 이제 반드시 이해하기 쉽지만 또 이제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이제 암기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예시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서울역 디스플레이. 서울역에 보면 광고판이죠. 그 나오죠. 열차 번호 나오고 뭐 쭉쭉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로 보면 되고 청각적인 것은 서울역 우리 이제 음성 안내 나오죠. 몇 열차가 KTX 몇 열차가 10시 몇 분 출발할 열차가 4번 홈에 대기 중입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안내 방송 같은 거 나올 때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각적인 거는 메시지가 길고 복잡할 때 열차 번호 쭉 다 나오죠. 그 다음에 공간적인 위치를 달 때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에 뭐 4번, 5번, 6번, 7번 플랫폼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가는지 나올 수가 있죠. 그다음에 메시지가 나중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 소음이 과도할 때 시끄러우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눈으로 보는 거니까 보는 거고 작업자의 이동이 적을 때 그죠? 이동이 적을 때 보는 거고 즉각적인 행동이 불필요할 때 당장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수신 장소가 너무 시끄러울 때 자, 이게 똑같은 말이죠. 과도할 때 시끄러울 때 과부하 상태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시각적 표시 장치의 특징을 했을 때 물어보면 일단 요거 세 개가 이미 먹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소음이 시끄럽다. 뭐 똑같은 말을 다르게 썼을 뿐이니까. 그다음에 메시지에 관련된 거는 세 개죠. 길고 복잡하고 공간적인 위치를 다루고 나중에 참고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러니까 각각 외울 때 각각 공통되는 특징을 갖고 외우면 외우기가 더 쉽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만약에 이거를 실기를 보기 위해서 내가 서브 노트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련 있는 특징적인 걸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외우기가 더 쉽죠. 자, 청각적 표시 장치가 나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소리로 하는 게 나을 때, 뭐 당연히 딱 보면 급한 거, 그죠? 당장 움직이는 거 아니고, 뭐 당장 뭐 눈에 너무 밝거나 어둡거나, 뭐 당장 뭐 시각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그럼 당장 탁탁탁 답이 나오죠. 그 외에도 메시지가
짧고 단순할 때, 메시지가 시간상의 사건을 다룰 때, 10시 45분 차니까 어디로 가세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나중에 참고할 필요가 없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중요하진 않지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신자가 막 자꾸 움직여. 그죠? 그러면 귀로 듣는 게 낫죠. 귀로 들어서 하는 게 낫죠. 누구나 보면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답을 쓰라 그러면 3개 이상 쓰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런 경우라서 자꾸 보고,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요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배웠었거든요. 거의 반대되니까. 요거 한 7개니까 7개 외워두면 이거 기본적으로 반대편을 5개 쓸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자, 청각 신호의 식별. 검출은 상대 식별과 절대 식별이 있다. 이 상대 식별과 절대 식별에 대한 기본적인 소리가 뭐냐면, 일단 절대 식별은 내가 먼저 여러 가지 정보가 나한테 왔을 때 이 정보를 작업 기억에서 장기로, 그러니까 뇌까지 가는 거야. 뇌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의식과 관련이 되는 거죠. 인지랑 관련이 되는 거고. 하지만 상대 식별은 그게 아니라 요 작업 기억 내에서 얘의 차이점을 알고 얘 차이점을 바라바라 비교한다는 얘기죠.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가 없이 얘랑 얘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아니면 인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뭐 더 적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더 빨리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얘기했던 절대 식별은 뭐 청크 얘기해서 뭐 7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었고, 상대 식별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과연 무제한으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다르다. 자, 청각,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죠. 저는 이거 항상 중요하게 여겼고, 중요하게 외워왔고. 자, 청각 쪽 표시 장치를 설계할 때의 기준이에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의 범위는 헤르츠였죠. 주파수, 프리퀀시 20에서 2만 헤르츠이나, 청각 신호는 500에서 3000이다. 우리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 이렇게 있었어요. 특히 청각은 중음 여기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2000에서 5000 헤르츠 대역이 가장 좋다. 두 번째, 300m 이상의 장거리용 청각 신호는 멀리 도달할 수 있는 1000Hz 이하의 신호가 적합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헤르츠가 낮으면 더 멀리 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신호가 장애물을 돌아가야 하거나 칸막이를 통과해야 할 때 500Hz 이하의 신호를 사용한다. 즉, 저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 저 주파수를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담이 있어요. 이게 담이 있고, 이렇게 담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음파잖아요. 이렇게 이제 진동이 와요. 진동이 오면 얘가 여기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 저주파일수록 얘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더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꺾여서. 이거를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회절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절.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얘기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회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동이 회절에서 여기를 맞추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이 있고 내가 여기에 있고 이쪽에서 만약에 누가 싸워요. 그러면서 이 진동이 오잖아요. 여기 붙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여기 만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한테 오는 거죠. 비록 소리는 작아졌을지라도 돌아온다는 거죠. 이거를 회절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절이 주파수가 낮을수록 더 잘 된다. 따라서 이렇게 칸막이가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는데 유리한 것은 낮은 주파수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절이다. 회절.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초당 1초에서 8번 나는 소리나 초당 1번에서 3번 오르내리는 변조된 신호를 사용한다. 배경소음의 진동수와 다른 신호를 사용하고, 당연히 진동수 달라야겠죠. 청각 신호의 지속시간은 0.5초 이상으로 한다. 전 다 외웠습니다. 경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시 시간이 짧고 고강도 신호를 사용한다. 가능하면 다른 용도에 쓰이지 않는 확성기, 경적과 같은 별도의 통신계통을 이용한다. 첨도 삭제. 신호가 간단히 얘기하면 앞에 있는 첨2를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없으면 뭔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첨도 삭제 단계 이후에 들어온 잡음이 있는 경우 왜곡 효과는 잡음에 의해서 은폐되어 음성은 삭제되지 않은 것 같이 들리고, 잡음 속에서 음성의 통화 이해도는 오히려 증가한다. 오히려 더 잘 들린다는 얘기예요. 더 잘 들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첨도 삭제의 의미는 이런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청각적 표시 장치의 알람 장치. 그냥 경보 장치를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 뭐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백화점 내에서 이게 하나의 예를 들은 거죠. 백화점 내에서 뭔가 응급 신호를 할 때 뭔가 사유가 발생을 했어. 근데 백화점 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한테 막 삐삐 하면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이 났거나 뭐 폭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직원들한테 뭔가를 알려야 돼. 자, 그럴 경우에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삐리 조용한 음악이죠, 그죠? 경음악.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조용한 음악이 나와요. 거기 안에 응급 신호를 자기네들끼만이 아는 신호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하느냐? 양립성이다. 가능한 한 사용자가 알고 있거나 자연스러운 신호. 조용한 음악에 갑자기 락 음악이 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음악 안에서 뭔가 구별할 수 있는 음악이 들어가야 된다. 근사성. 그 음악이 깔려 있는 음악이랑 비슷해야 된다. 분리성. 비슷하지만 분리가 돼야 된다. 검약성. 내용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근데 실제 백화점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지금 얘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변성. 이 메시지는 예를 들어 뭐 중간에 뭐 삐리리 삐리리리 하는 소리가 들었어. 그럼 이거는 의미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뭔가 부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누군가가 지금 오고 있다. 뭐 사장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는 행동거를 잘해서 잘하고 있어라. 이런 의무. 이게 뭐 다음날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암구어처럼 이게 바뀌면 안 되잖아야 항상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고. 그런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청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보를 할 때, 어떤 알람을 할 때의 기준이죠. 근데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 같지는 솔직히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 같은 생각은 안 들고. 아무튼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촉각적 표시장치. 우리 손으로 만드는 거. 촉각적 표시장치는 이 감각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를 나눈다. 첫 번째는 근육과 관절의 위치 정보와 힘을 전달하는 역감 제한. 근육과 관절의 위치 정보와 힘을 전달하는 역감 제한. 이런 게 있네요. 포스 피드백. 두 번째는 물체의 미세한 표현 구조와 진동을 표현하는 진동 촉감 재현이 있다. 이거는 결국 우리의 피부에 내가 들어오는 거, 내가 받는 거죠, 그죠? 내가 내 몸에 어떤 피부라든가 근육과 관절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때 감각이 있다. 피부 감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심부 감각이 있었죠. 심부 감각. 피부는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심부 감각은 관절이나 뭐 뼈를 통해서 들어왔던 근육을 통해서 들어왔던 게 심부 감각이었죠. 촉감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미세한 표면 구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촉감 구조를 통해서 우리한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걸 우리가 보통 햅틱이라고 하죠. 햅틱. 햅틱이라서 우리 메시지 같은 거 왔을 때 징하고 핸드폰 같으면 징하고 울리잖아요. 그때 일종의 햅틱 기능이죠. 햅틱 기능. 우리 이제 문자 적을 때 또또또또 징징징징징 하고 울리는 거. 마찬가지로 내 글자를 쓰고 있다는 어떤 하나의 표시. 이건 우리는 촉각적인 정보죠. 햅틱. 햅틱의 의미는 촉감적인. 우리가 보통 햅틱 하면은 E로 생각하는데 E가 아니고요. A더라고요. A. 햅틱. A. 촉감적인. 그런 이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보면 될 것 같고요. 옵타곤이죠. 옵타곤이라고 있네요. 옵타곤. 보통 우리 점자 표시인데 그걸 옵타곤을 아마 점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 보면 될 것 같다. 후각적 향기로 하는 거죠. 콧구멍 입구분에 있는 후각 상피에서 감지하여 뇌에서 해석한다. 훈련을 통해 60점까지 식별이 가능하나 냄새에 대한 민감도 개인차 차이가 크다. 코가 막힐 경우 민감도가 크게 저하되고 냄새에 빨리 익숙해져 노출 후에는 냄새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촉감적인 표시 장치에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를 들어 우리 가스 냄새.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 가스 냄새. 그러니까 원래는 가스가 냄새가 안 나는데 여기에
특유의 냄새를 넣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쓰는 가스가 이거 뭐라 그러지? 우리 집에서 쓰는 가스 LPG인가? 얘도 그냥 LPG라고 보죠. LPG 가스가 원래 예를 들면 확실히 모르겠어요. 냄새가 안 나는데 여기에 냄새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새게 되면 냄새가 나네. 그래서 새는 것 같아요. 해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효과적인 표시 장치고요. 우리 전기차에 보면 원래 전기차가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일부러 소리를 넣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지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의 청각적인 표시 장치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전기 자동차 이게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네요. 인간이 감지를 못하니까 인간의 감지 능력이 떨어지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거기에 넣어버리는 거죠. 자, 조종장치. 조종장치의 기능, 양립성, 그 다음에 추적성, 연속 제어를 하면서 외부 입력 신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추적성? 감독 제어. 자,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CRB. 이 CRB는 말 그대로 CRB니까 얘는 컨트롤. 내가 조정하는 거. 내가 조정을 했더니 얘가 움직이는 거죠. 조정을 조금만 해도 얘가 많이 움직여 버리면 밑에 분자가 커져 버리니까 값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밑에 얘가 이제 값이 적을수록 CRB가 적을수록 더 민감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요거는 보통 시험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공식은 암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RB의 값의 역수를 CD 개인이라 한다. 이거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계산하는 법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노브의 최적 CRB는 0.1에서 0.8. 노브라는 거는 요 뒤에 나오는데 돌리는 거죠, 돌리는 거. 노브의 기호는 0.1에서 0.8. 즉 노브가 한 바퀴 다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 돌아가지 않을 정도 0.8까지만 돌린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레버의 값은 2.5에서 4이다. 이것도 같이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식을 하면 되고. 자, 조종장치의 정보에는 이산적인 정보. 이산이라는 건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정보죠. 그런 정보.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계속 연결되는 정보가 아니라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 토글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 우리 집에 있는 불 껐다 켜는 온오프 스위치. 아니면 로터리 스위치. 옛날 자동차에 했던 1, 2, 3, 4에서 했던 로터리 스위치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산적인 정보고, 연속적인 정보는 계속해서 값이 들어오는 거죠. 노브라든가 핸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레버라든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레버라든가. 자, 조종장치의 CRB는 아까 봤던 CRB는 뭐랑 관련 있는 거예요? 연속 제어 장치하고만 관련이 있다. 그냥 보면 아시는 내용들이고. 넘어가고, 커서 포지션 정보 위치. 뭐 이건 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된 화면이죠. 20년 전, 10년 전에 이런 화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조종장치의 양립성. 양립성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의미를 이제 외우고 있어야죠. 외워야죠. 자, 양립성, 컴퍼티빌리티, 자극들 간의 반응들 간의 혹은 자극 반응 간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에 일치하는 정도. 인간이 얘는 이렇게 했으면 이런 값이 나올 거야 라는 인간의 예측. 인간의 기대라는 거는 인간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해 봤더니 이랬다라는 거죠. 이런 값이 나와서 이게 어긋나 버리면 사람이 혼돈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표시장치와 조종장치가 양립하여 설계하였을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걸 하나를 두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걸 양립하게 설계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저고리가 당연히 적죠. 그리고 만족도가 높아요. 학습이 빨라요. 조저고리가 적다는 건 학습이 빠른 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급 시 빠른 대처가 가능해요. 그리고 작업 실행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자, 이거는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게 또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아무튼 양립에서 설계서의 장점 몇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양립성의 종류에 관련해서 종류가 총 4개가 있는데, 자, 먼저 공간적인 양립성. 내가 만지는 기계가 이게 나예요. 이게 나고, 내가 만지는 기계가 왼쪽에 있으면 위쪽에 관련된 게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관련된 게 있어야겠죠. 내가 이쪽에서 뭔가 조정을 하면, 오른쪽에 조정하면 오른쪽에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공간적으로 어쨌든 얘기죠. 보면 되고, 개념적. 빨간색은 호스, 파란색은 냉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적인 거죠. 개념적. 또 하나는 운동적인 거. 아까 봤던 핸들처럼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이거 상당히 기본적인 거예요.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안 나오는 건데, 많이 안, 여기서 보통 이제 나오진 않지만, 밑에 보시면 양식적 양림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건 모달리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찾아봤더니 얘가 쉽게 말하면 규칙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규범이 여기서 말하는 모달리티예요. 즉 뭐예요? 어떤 자극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반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규범이나 어떤 하나의 어떤 통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과업에 맞는 자극이 있고 거기에 맞는 응답 양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과업일 때는 청각 제시와 음성 응답이 좋다. 음성 과업에서는 청각으로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으로 전화된다. 전화기에서 누군가가 보통 전화기는 청각을 들려오고 내가 음성으로 얘기하죠. 자, 두 번째, 공간 과업에서 시각으로 제시하면 수동 응답이 좋다. 이 수동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손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의 움직임. 동작으로 돼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시각으로 제시가 되면 손을 움직여서 응답을 하는 게 좋다. 공간 과업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간단히 뭐 이렇게 뭐 제가 봤을 잘 이제 쉽게 이해가 안 될까 외우면 될 것 같고, 양식적이라는 거는 규칙이다, 규범이다. 그래서 어떤 제시되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갑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적용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호의 원칙 다 외워야죠. 마찬가지로 외울 때는 암호, 그 다음에 부호를 따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암호의 검출성, 변별성, 표준화, 그리고 부호의 의미, 양립성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차원 암호의 사용. 내용은 충분히 보면 다 이해하신 내용이니까 보시면 돼요. 아무튼 다 외워야 된다. 그리고 암호화의 종류. 청각적인 암호화, 시각적인 암호화, 그 다음에 촉각적인 암호화. 암호화를 할 때 청각적으로 암호화해서 약간 이제 아까 말한 백화점. 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청각적인 암호화죠. 청각적으로 암호화. 아니면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는 소리로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옛날에 뭐 다 이행을 붙인다든지 뭐 받침을 뺀다든지 해갖고 옛날에 여자들이 이렇게 막 놀았죠. 시각적인 암호화. 예를 들어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뭐 이상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상한 부호를 만들었어요. 아니 이상한 표시를 만들었어. 친구들끼리만 알 수 있는, 아니면 몇몇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만드는 거. 촉각적인 암호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요거 이제 암호화 양 원칙, 그 다음에 종류, 양립성의 종류, 양립성의 의미, 양립했을 때의 장점. 조종장치의 암호화 방법. 자, 조종장치 예를 들어 이것 같은 게 항공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기를 대해서 나오죠. 색으로 코딩한다. 빨간 거, 중요한 거는 빨간 거를 해야 될 테니까. 그 다음에 형생으로 한다. 뭐 이게 모르겠어요. 과연 비행기에서 과연 이렇게 형상으로 코딩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비행기마다 비행기에서 그거보다 뭐 조종 자체 모양이 다른지, 얘는 뭐 네모나고 얘는 동그랗고 얘는 뭐 세모나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형상을 해서 줄 수가 있다. 자, 코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색, 형상, 크기, 촉감, 위치. 그 다음에 작동 방법에 의한 코딩. 이 6가지 다 외워야겠죠. 다 외워. 종류가 무엇이 있다는 거. 나머지는 뭐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노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앉아 있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쪽에 노브가 2개가 있어요. 이제 나는 보통 할 때 요거 노브 2개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안 보죠. 보통 우리 운전할 때처럼. 그럼 이거 2개를 우리가 식별을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거리 감각으로 아는데 만약에 2개가 붙어 있다 그러면 거리 감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식별하는 기준이 노브의 지름은 1.3cm 이상이 되면은 구별이 된대요. 1.3cm 있죠. 구별. 얘랑 지름이 1.3cm가 구별이 되면 안 보고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만지고도 아 내가 잘못 만졌구나 안 만졌구나. 높이를 치면 높이는 0.95cm. 자, 지름은 1.3cm. 높이는 0.95cm가 되면 이제 맹목 위치 동작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얘를 동작을 할 때 이게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뭐 보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작업 환경, 조명. 조명은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고 재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킨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광석과 광도가 있는데 음이 똑같아요. 둘 다 밝게요. 얘는 뭐 루멘. 그래서 약간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광석은 루멘이라고 이제 보통 단위하죠. 광도는 칸델라. 이 칸델라라는 거 캔들. 하나의 촛불 기준이기 때문에 캔들에서 칸델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근데 여기가 2개가 둘 다 빛의 밝기예요. 빛의 밝기. 자, 근데 광속은 전구가 있을 때 이 모든 방향으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빛이. 이 모든 총량을 얘기하는 게 광속이고 이 광속은 일본어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요런 속자예요. 묶음 속자. 빛의 묶음이라는 얘기죠. 이제 일본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빛의 양이니까 그냥 뭐 광량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냥 갖다가 일본 그 표현을 그냥 갖다 써버리니까 초창기에 결국 이제 이상하게 이제 표현이 돼서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광속, 그래서 루멘, 그다음에 칸델라 있고요. 자, 조도가 많이 나오죠. 룩스라죠. 룩스. 자, 룩스는 의미가 이제 의미는 다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광속은 광원에서 보내는 빛의 양으로 광도에서 유래된다. 광도는 이 속이라는 게 이 묶음, 빛의 양을 얘기한다. 광도는 한 개의 촛불의 밝기로의 광원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아까 얘기했죠. 특정한 방향으로. 광속은 전체적인 총량을 의미하고 이 중에서 어떤 한쪽에 대한 방향. 이게 바로 광도다. 그 다음에 조도, 룩스. 1루멘의 광속이 1루멘의 광속이 1m에 떨어져 있는 1제곱미터의 면적을 비출 때의 빛의 밀도를 말한다. 외워야죠. 1칸델라의 점광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비치는 빛의 밝기이다. 거리 제곱분의 칸델라다. 공부방의 평균 조도는 300루스, 거실의 평균 조도는 100루스가 적당하다. 자, 요거 암기해야죠. 초정밀 작업에서는 750루스, 정밀 작업에서는 300루스. 이게 때때로 350이라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보통 작업은 150. 그 다음에 얘는 750이에요. 기타 작업은 75루스 이상으로 한다. 우리 이번에 개정된 게 휴게실 기준이 나왔죠. 휴게실 기준이 100에서 200루스예요. 100에서 200루스. 자, 휘도는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양으로 눈에 적응된 휘도보다
더 밝은 광원이나 반사각에 의해 생기는 것을 휘광이라 한다. 휘도는 니트, 휘광은 글레어 보면 되고, 이거 다 읽으면 다 이제 쓰는 쓰는데 뭐 지장 없으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반사율, 표면에 비치는 빛의 양에 대한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비율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보면 다 이제 배경분의 표적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배경의 배경 빼기 표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인 규칙이 나오는 거고. 자, 광원, 이제 위에 설명한 내용들이죠. 광원, 태양을 전구로 보죠. 전구. 광원에서 나오는 거 광속 이고, 그 중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나오는 것 광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 부딪혀서 반사되는 것 휘도, 너무 밝으면 휘강. 이게 있다. 자, 소음. 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전에 배웠던 청각이랑 관련되는 거죠. 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불쾌하게 느껴지는 음이 소음이고, 소음에 대한 정의죠. 우리나라 노출 소음 기준은 8시간 기준으로 90dB이며, 노출 시간이 밤으로 감소되면 5dB씩 증가한다. 그래서 90dB일 경우에 허용 노출 시간은 8시간. 이게 엄밀히 보면요, 얘가 90dB라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돼요? 90dB? A라고 써야죠. A라고. 그죠? A가 뒤에 포함이 되죠. 왜냐면 A 특성, 우리 전에 배웠던 것처럼 A 특성치로 얘가 변환이 된 상태에서의 의미 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90dB는 1000Hz에 90dB, 50Hz에 90dB이 이 특성치가 적용되면 데시벨 A 값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뒤에 데시벨하고 뒤에 A가 붙는 게 맞죠. 근데 90dB는 기본이 8시간. 5가 될 때마다 절반씩 줄어들어요. 허용 노출 기준입니다. 허용 노출. 예를 들어 115dB이면 15분만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용한 방이 40dB. 약간 이제 사무실, 그러니까 조용한 거실이 40dB, 그리고 조용한 사무실이 50dB. 우리 야간에 잠잘 때의 기준이 40dB, 그다음에 이제 주간의 소음의 기준이 50dB, 그러니까 조용한 사무실. 그다음에 60dB 정도 가면 뭐 약간 시끄러운 백화점. 그다음에 70대 정도 가면 이제 시끄러운 역 정도가 되겠죠. 이제 40과 50은 좀 해줄 필요성이 있죠. 40은 조용한 방, 50dB는 조용한 사무실, 그리고 주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40dB, 야간은 50dB. 충격 소음 120dB일 때 1만회, 30일 때 1,000회, 140일 때 100회. 다 외워야 되고요. 소음 노출 지수, 이거 이제 밑에 이걸로 보는 게 이제 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요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식을 상당히 외워야 되죠. TWA는 10 로그 16. 다시 TWA 시간이 가중된 평균, 시간 가중 평균은 16.1 로그 100분의 T다. 이 T는 아까 말한 그 시계 계산돼서 나오는 거 보고, 요 말하는 100이라는 거는 원래 8시간 기준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2.5T 곱하기 시간으로 하는 게 맞죠. 이 100은 8시간 기준일 때 쓰는 값이다. 왜냐하면 12.5에다 곱하기 8을 하면 100이 되거든요. 그렇다. 자, 90dB에 8시간이면 여기서 봤을 때
90dB은 8시간이 다 되겠잖아요. 따라서 8분의 4. 95시간은 4. 4시간. 따라서 4분의 3. 100dB은 2시간. 따라서 2분의 1. 그래서 이걸 다 합쳤더니 175가 나온 거예요. 16.61 로그 곱하기 100분의 175인 거죠. 플러스 90 데시벨을 하면 94.04 데시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소음성 난청. 소음의 주파수 분포에 관계없이 주파수음이 3000, 4000, 6000Hz의 부터 시작되어서 점차 확대되어서 구주변의 전대까지 걸쳐서 확대된다. 달팽이 간의 전정기와 고시계 사이에 있는 기점막의 코르트 기관이 손실되면서 소음성 난청이 시작이 된다. 4000Hz의 소음이 특히 청력 손실이 심해지는 C5D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제 청력의 손실이 이제 되죠. 2000에서 뭐 쭉 해서 이제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민감한 게 4000이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4000dB, 4000Hz. 민감하니까 얘가 먼저 손상이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청력도상으로 보면은 C5 음계 4000, 얘가 4000Hz잖아요. 4000Hz에서 음력 손자했던 청력도 보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진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4000dB, 4000Hz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가장 민감하니까. 가장 민감한 데가 먼저 상처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뚝 떨어지기 때문에 C5 dB라는 게 툭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5 dB라 부르게 된다. 자, 그럼 소음성 난청이랑 또 하나 노인성 난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소음성 난청은 아까 했던 대로 2000에서 6000 사이에서 되면서 기본적으로 6000이 4000대가 먼저 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범위가 넓혀가는 건데, 그러니까 기준이 4000Hz인데 노인성 난청은 6000Hz 이상부터 시작이 된다. 즉 고음에 대한 난청이 시작이 됩니다. 고음 때부터 난청이 시작되는 거죠. 이 둘의 차이점이죠. 4000에서 시작되느냐 6000대에서 시작되느냐. 원래 여기서는 이 소음성 난청을 하면서 노인성 난청과 비교를 해주는 게 원래 낫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음표 효과. 두 개의 소음이 동시에 존재할 때 낮은 음의 음이 가려서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60dB과 80dB의 소음이 있으면 이게 합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80dB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개의 소음이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60dB과 70dB가 80dB에 들리면 80dB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보면 81인가 82가 나와요.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음패 효과는 두 개의 소음이 동시에 존재할 때지 두 개 초과되면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합성. 똑같은 소음 수준이 두 개가 있으면 3dB씩 증가한다. 그래서 여기는 식이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냥 SPL은 10 로그 그다음에 가로 열고 10에 80dB이면 8, 90dB이면 더하기인가요? 곱하기인가요? 아, 더하기가 맞네. 근데 얘는 왜 식을 이렇게 썼을까요? 얘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쓰는 건데 수식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헷갈리죠? 10, 예를 들어 80dB이 두 개면 10 로그 10의 8 플러스 10의 8 하면 약 83dB이 나온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60, 85, 90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원래대로 하게 되면 얘가 90dB이 아니라 90보다 약간 높게 나온다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91dB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폐 효과는 2개까지만 되는 거다. 그 이상은 은폐 효과가 안 생긴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건데 또 나왔네요. 자, 그럼 소음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자, 소음이 틀려요. 가장 좋은 거는 소음원 자체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자체를 소음이 안 나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소음이 많이 나는 기계를 소음이 안 나는 기계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죠? 가능하다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음원의 제거가 첫 번째고, 이게 안 돼. 그럼 뭐예요? 소음을 차단하는 거예요. 얘를 방음벽으로 막 해버리는 거죠. 방음을 하든지 흡음을 하든지, 그래서 얘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차단도 안 돼. 그럴 땐 어때요? 그러면 안 되면 저감, 줄이자. 어떻게 줄이냐? 보통 이게 나오는 게 전파근내죠. 멀리 하자. 아니면 이게 소음용이 그 내가 있어요. 그럼 이 과정을 멀리 하든지, 아니면 여기 오는 과정에 흡음재를 설치하든지 해서 이거를 소리를 줄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거, 요 내용들 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안 돼. 그럼 맨 마지막에 이것도 안 돼. 그러면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수음증. 이 수음이라는 게 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쪽의 입장에서의 대책이죠. 건물과 그 안의 각실의 차음 성능을 높이고 작업자 측을密회시키고 작업 시간을 변경한다. 교대 근무를 통해 소음 노출 시간을 줄인다. 그리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즉 개인 보호구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소음원 자체를 없애버려요. 안 되면 소음을 차단하고, 이것도 안 되면 소음 수준을 줄이고,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개인 보호 제어. 자, 여기 보면 능동 제어라는 게 있어요. 보실까요? 재밌는 거 하나.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이건 밸런싱을 통해 구동 부품의 불균형에 있는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밸런싱을 통해서도. 자, 여기 뭐 능동 제어라고 있어요. 감세 대상의 음파와 동의상의 신호를 보내어 음파 간의 간섭 현상을 일으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얘기가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죠. 이어폰에서 반대 주파수를 보내서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가장 전형적인 얘기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시끄러우면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돼요. 사업장에서. 그 기준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소음 수준이 90dB를 초과하는 사업장. 이 90dB이면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아주 큰 소음이죠. 일반 우리가 경험하기는 힘든 소음이라고 보면,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소음이죠. 90dB. 70만 해도 뭐 서울역에서 뭐 차 지나가는 소리, 여체 지나가는 소리, 70L이니까 이 70에서 80, 그 다음에 90, 이게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상당히 시끄러운,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죠. 그리고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한 사업장은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되고, 자, 소음 발생 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서 4회 이상 측정을 하는데, 같은 간격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1시간이면 1시간씩, 1시간, 1시간, 1시간씩 실행을 하는데, 자, 청력 보존 프로그램은 이게 순서죠. 저는 이게 외울 때 소공청, 청교기. 그래서 청력 보존에는 소공청의 청고기가 맛있다, 좋다. 청력 보존에는 소공청의 청고기가 좋다라는 식으로 저는 외웠고, 이제 내용을 외우는 거죠. 구성은 소음을 측정, 그에 따른 공학적인 대책과 관리적인 대책을 한다. 그리고 청력 보호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청력 검사 및 의학적 판정을 한다. 보건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기록을 보관하고 효과를 평가한다. 이 모든 것들 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90dB 초과, 그리고 건강장애가 발생한 것은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된다. 자, 진동은 어떤 물체가 상하, 좌우, 전후 방향으로 주기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인체와 접촉하는 것이다. 영향을 주는 건 진동폭, 진동수, 속도, 가속도, 전이가 있다.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다 전신 진동이에요. 전신 진동. 진동수가 3Hz에 의하면 신체도 함께 움직인다. 멀미를 일으킨다. 전신 진동은 2에서 100Hz에서 문제가 된다. 국소 진동은 8에서 1500에서 문제가 된다. 요거 전신은 2에서 100, 국소는 8500. 두 개구가 견본은 20에서 30Hz, 안구는 60에서 90Hz. 안경 60, 90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안경은 60과 90. 전신 진동의 영향, 말초 혈관의 수축, 혈압 상승, 맥박 증가. 전에 이거 세 개는 항상 같이 간다 그랬죠. 말초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위장장애, 내장하수증, 척추 이상이 초래할 수 있다. 계속 흔들리니까. 계속 위아래를 흔들리다 보면 진동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장이, 안에 있는 내장이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면 밑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척추도 중간에 추간판이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레이노. 앞에서 우리가 백색 수지증이라고 했었죠. 국소 진동으로 한냉환경에서 발생하고, 근데 한냉환경이 아니라 그래도 진동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죠. 수지의 말초 혈관 장애로 인해서 좁아지는 거죠. 수축이 돼서 혈관성에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창백하고 동통을 유발할 수 있다. 통증을 세 개로 그냥 같이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부종, 소양, 그 다음에 동통 있어. 이거 세 개는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붓는 거, 가려운 거, 아픈 거. 근골격계 질환에서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근골격계 그런 아픈 걸 얘기할 때 요 세 개가 이제 기본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나중에 실기 답 쓸 때 편하겠죠. 자, 단기 노출 이거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신 이거 아까 위에서 나왔던 거죠.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있다. 국소 진동 아까 봤던 레이노 진동 현상 이건 이제 계속 깊이 다시 한번 보고 레이노 현상 압축 공기를 이용한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손가락에서 발생한다. 손가락에 있는 말초혈관 운동의 재해로 혈관이 수축되어서 혈관 순환이 저해한다. 손이 창백해지고 피가 안 통하니까 동통을 느끼다 아프다. 한랭한 환경에서 악화가 되고 이를 데드 핑거 또는 화이트 핑거라고도 부른다. 우리는 화이트 핑거, 한국말로는 백색 수지증이라고도 얘기한다. 발생 원인으로는 원인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레이노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물어볼 수 있죠. 공구의 사용법, 잘못된 공구의 사용법, 진동수, 진폭, 노출 시간, 개인의 감수성 등이 있다. 밑에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 같고 가장 국소 진동의 가장 전형적인 게 이제 레이노 현상이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럼 진동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청력진하고 비슷한데 공학 댐핑을 한다. 댐핑이라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진동 흡수죠. 흡수하는 거죠. 진동을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차에서 쓰는 게 스프링. 우리가 보통 쇼바라고 하죠. 스프링도 이게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공기 스프링도 있죠. 그리고 펠트라는 것도 있고 코르크막에 일단은 코르크도 있고요. 근데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걸 해서 충격을 최소화한다. 경로를 차단한다. 다 조직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답변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자, 고온. 자, 오픈 온도. 여기서 말하는 고온이란 고열. 고온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고열. 우리에게 열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별, 열사병이라든가 뭐 열피로라든가 열경련을 일으킬 만한 온도가 이제 고온이 되는 거죠. 고열을 일으키는 인자는 기온, 기류, 기습, 복사열이 있다. 인체에서 만들어진 열은 이를 온열 인자의 종합적인 조건을 따라서 방향을 떨어진다. 열 교환 방정 시 이거 이제 암기하고 있어야죠. 열은 생산 단장에서 전도, 증발, 그 다음에 얘는 서킷은 얘는 대류, 얘는 전도, 그거에 의해서 복사, 그 다음에 대류에 의해서 더하거나 빼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마지막에 내가 수행한 일을 또 뺀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평형을 이게 돼요. 열에 대한 평형. 이 영의 열을 대한 게 보는 게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 게 시상하부.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열을 체온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자율신경이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체가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거죠. 근데 얘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 때? 열사병일 때 무너지죠.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죠. 체내 열 생성은 골격근에서 60%, 간에서 20% 한다. 좀 보면 되고, 불감 증발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몸에서의 증발은 하루에 약 600ml다. 인체의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에서 하며 체열 생산이 필요한 경우는 갑상선 오르면 부산폐질, 호르몬 분비 증가, 근육활동 증가, 피부 혈관의 수축 작용으로 인해서 몸에서 체열 생산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나라 온열지수 5개 사업장은 0.7 자연 습구 온도, 그래서 0.2 흑구 온도, 그 다음에 0.1 검구 온도. 5개의 경우에 태양광선이 없는 옥내의 경우에는 0.7. 얘는 이 옥내라는 거 꼭 실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밖이지만 태양광선이 안 들어오는 것도 얘는 이제 옥내라고 하죠. 자, 이제 급성 고열 장애 이런 걸 종류. 자, 제일 중요한 게 열사병. 고온 다습이 중요해요. 다습한 환경에서 미숙련된 사람이 고도의 일을 할 때 체온 조절 중추신경에 이상이 생겨 시상하부에 이상이 생겨 열의 방산이 이루어져. 열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증발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에러가 발생해버린 거죠. 또 심부 온도가 42도까지 가보게 되면 이제 내장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뇌에도 손상이 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 당장 최대한 빨리 몸을 차갑게 한다. 그래서 몸이 41도까지 올라간 것을 일단 줄인다. 그렇죠? 제일 위험한 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열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다 이제 고온 다습이에요. 그러니까 고온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게 다습한 환경인 거죠. 습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땀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땀이 배출이. 이게 정말 위험하죠. 자, 다습한 환경에서 미숙련자가 작업하다가 심한 탈수와 염분 소실로 발생했다. 그래서 말초혈관의 확장으로 말초혈관이 확장이 됐으면 아까 혈압이 말초혈관이 수축되면 맥박이 심장이 혈압이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확장이 되니까 반대로 혈압이 줄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혈압이 저하돼 버리니까 몸에 이제 이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두통, 현기증, 오심, 구토 등이 올 수가 있다. 심하면 식이 혼미해진다. 또 하나는 열경련. 자, 얘는 염분 심한 탈수와 염분 소실 그리고 이제 혈압의 저하. 네. 자, 열경련은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신경 전달에 이상이 생기는 거다. 전해질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해질이 있는데 얘가 세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져 버리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수의근에 여기서 수의근은 뭐예요? 우리 말하는 근육이죠, 근육. 근육에서 심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름에는 뭘 많이 먹어야겠어요? 게토레이나 포카리스웨트나 파워에이드를 먹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전해질 음료를 여름에는 많이 먹자. 근데 이런 게 있다. 요거 말고 이건 안 나왔지만 또 있죠. 땀띠, 열발진, 땀띠. 그래서 땀구멍이 막혀서 못 나오니까 막 가려워지는 거. 땀띠가 있죠. 열발진. 자, 저온일 경우에 자, 전신 체온 강화되면 이 전신 체온 강화는 말 그대로 몸에 이제 온도가 다 내려가는 거죠. 그거죠. 물에 빠져 타이타닉에 보면 물에 빠졌을 때 그때 생기는 거죠. 이제 그때 생기는 증상이 전신 체온 강하고 참호족. 이 참호라는 거는 우리가 군대에서 말하는 그 참호가 맞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그 산맥에서 그때 러시아를 침공할 때 보면은 그 눈이 막 내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운 겨울에 막 비도 오고 하니까 이 안에서 참호 안에 있던 애들이 발을 못 뻗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발에서 막 아까 얘기한 대로 부종, 소양,
동통 거기다 이제 괴사 썩어가는 거죠. 이런 게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게 참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폴레옹 그때 요즘 몰라면 이제 근대적인 이제 전쟁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한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따뜻하게 하고 건조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딱히 필요 없어요. 일단 건조하게 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느끼하면 죽기도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다는 거. 잘 닦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전쟁이 나면 제대로 못 닦으니까. 동상. 자, 동상 이런 쪽으로 피부 온도가 마이너스 1을 걸게 된다. 바람의 속도가 증가할 때 급격히 일어난다. 한번 동상까지 현실되면 진행이 빠르다. 동상은 종류가 1도, 2도, 3도가 있어요. 화산도 마찬가지예요. 1도는 붓는 거. 2도는 그 뭐라 그러죠? 요거. 수포. 수포가 생기는 거. 수포가 생기는 게 2도예요. 이거는 뭐 동상이든 아니면 화상이든 2도는 수포. 3도는 죽어가는 거죠. 괴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3도. 이 3도까지 가면 이제 위험하죠. 쭉 보면 될 것 같고, 다 나왔던 내용들 다 쭉 보면 돼. 건습지수 이거 이제 외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쾌지수. 저는 이제 건습지수 외우고, 대류, 복사, 증발. 대류 우리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에어컨 바람도 결국은 우리 몸에서 열을 뺏어가잖아요. 대류죠, 대류. 대류. 몸에서 막 땀이 나. 뭐 복사죠, 복사. 몸에서 전자기파가 막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태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막을 가게 돼요. 이건 내 생각인데. 태양이 있고 내가 사막에 있어요. 그럼 이 태양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열이 있잖아요. 열이 내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 사막에 있거나 이렇게 뜨거운 데 있으면 열 소모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돼요. 역으로 추운 데서는 많이 먹어야죠. 그러면 그죠? 추운 데 있으면. 왜냐하면 열 생성이 이 밖에서 들어오는 열이 없으니까, 열 복사열이 없으니까. 그 때문에 더 많이 먹어. 추운 데서는 더 많이 먹고 더운 데서는 조금만 먹어도 만약에 적응이 돼 있다 그러면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외워야죠. 불쾌지수는 섭씨 공고온도와 습고온도 곱하기 0.72 더하기 40.6이다. 이 불쾌지수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거죠. 서양인 대상. 그래서 우리랑 약간 안 맞는 부분도 있다. 고요장 약간 있던 열사병이 최고. 그 다음에 열소모, 약간 열피로, 열경련, 그 다음에 열발진, 땀띠다. 쭉 구성님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끝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